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니다.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의승입니다. 한 번 더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연초에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특강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의 관광사업체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오늘 아마 2시간 정도인데 제가 조금 시간을 좀 앞당기고 그다음 Q&A를 좀 많이 받는 그런 순으로 해서 관광 브랜딩이 답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특강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이사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 이력을 한 번 더 올려보았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근무했던 곳은 1993년부터 서울시에서 31년 정도를 이러저러한 이제 이 일자리를 맡아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관광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과연 적절한 강사인지 제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나마 제가 지금까지 근무했던 그 서울시의 경력과 그다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오늘의 주제와 관계가 있다 싶은 부분을 붉은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 말까지 서울시의 관광체육국장을 맡았었고요. 서울시에 또 그 서울 브랜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을 했었고 지금 현재는 한국여행엑스포 조직위원회라고 금년 5월 달부터 대만에서 한국의 그 지역 관광을 주제로 해서 그런 그 엑스포 행사를 준비하는 것을 심부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이 강의 요청을 우리 경북문화관광공사 측과 그다음에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그 주관사 측에서 그 요청을 받고 선뜻 수락은 했습니다만 수락하고 난 다음에 참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안에 내용도 충실해야 되는데 정말 뭔가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신 분들한테 제가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모든 강의는 강사와 아이 컨택이 시작된 이후에 5분 내에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5분 내에 내가 이 강의를 잘못 들어왔구나 혹은 이 강사는 영 아닌데 라는 판단을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다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5분 내에 이 강의를 한번 조금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얘기를 들어보자 라는 마음이 생기게끔 해야 될 의무가 저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서울시청, 제가 근무했던 서울시청의 옛 청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도서관으로 쓰고 있고 예전에는 이게 이제 서울시청의 본청이었는데요. 이 본청 앞에 보면 큰 현판을 걸어 가지고 그 시기에 맞는 글귀 같은 것을 올려서 시민들에게 그 시기에 맞는 생각들을 하게끔 이런 꿈새김판이라고 이름한 글판이 있는데 이게 2023년도 가을편입니다. 2023년 가을이 되어서 가을을 맞는 시민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글귀로 표현했고 이 글귀는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공모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우수한 작품들을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마 그때 김서연이라는 분이 이제 가을을 맞이한 그 시심이랄까 어떤 그 마음 같은 거를 표현을 했는데 설레었나 봐 내가 오니 붉게 물들어. 그러니까 가을이 되어서 단풍이 들고 하는 모습을 설레었다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의인화도 하고 어떤 그 가을을 맞이하는 느낌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글씨, 그러니까 이 문구는 시민 공모지만 이 글씨는 누가 썼느냐가 제가 이제 5분 내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 글씨를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박수 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 글씨를 쓸 때 이제 제가 그때 캘리그래피라는 것을 뭐 한참 그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아는 그 담당 직원이 부시장 요거 좀
재능 기부해주면 안 되느냐고 해가지고 이제 떨리면서 이제 그걸 했었는데 그걸 또 알게 된 기자가 또 기사화까지를 시켰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2023년 말에 서울시를 그만두고 안동에 내려와서는 제가 캘리그래피 한다는 얘기를 함부로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는 예전부터 한학을 열심히 하신 분들, 또 서예를 제대로 배우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글씨는 거의 근본 없는 글씨에 가깝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정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뭐 다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들어보시고 이건 내가 그전에 생각 못했던 부분이다, 혹은 내가 관광사업체를 운영할 때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작은 인사이트라도 얻으실 수 있으면 제 강의는 소개의 목적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심을 크게 했습니다. 많이 부끄럽지만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느꼈던 것을 쭉 전달하고 오늘의 주제인 브랜딩에 대해서 한번 함께 몰입해보는 시간.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립니다만 그 5분 내의 판단이 아마 지금도 이건 내가 원했던 강의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편하게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졸리실 텐데, 졸리실 때 가급적이면 그 무게의 중심을 앞에다가 두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무게중심이 뒤에 있으면 고개가 뒤로 넘어가거나 좌우로 기웃기웃하면 강사가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저 무게중심을 앞에 두고 그래 당신 말이 맞네, 아이 좋은 얘기네 라고 해주시면 듣는 사람에게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제 지역 관광부터, 그다음 제가 경험했던 서울시의 관광 활성화 사례를 이야기하고, 그다음 브랜딩, 또 브랜딩을 하기 위한 트렌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관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서 제가 지역 관광의 중요성을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주제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역 관광의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좀 포인트를 두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지역 관광은 뭐 말 그대로 특정 지역이나 도시에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 뭐 이런 각종 체험을 하는 것을 통칭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역 관광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그 경북 북부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가장 피부로 실감하는 인구 감소, 지방 소멸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22개 시군 가운데서 행정안전부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이다라고 지정한 시군이 16개 시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일부 이제 특수 요인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 경북 지역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것이 사실은 관광의 힘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 지역 관광이 예전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 관광은 왜 중요하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정주 인구를 단기간에 갑자기 늘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일자리나 기업들이 있는데 소비가 어느 정도 촉진이 되어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취업 유발 계수가 큰 산업 분야가 관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외래 관광객들한테 어느 지역을 가봤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요. 압도적으로 서울이 80.3%입니다.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서울은 기본적으로 가고 서울 이외 다른 지역도 함께 끼워서 간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경북은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3%를 가지고도 남부, 북부 뭐 이렇게 아마 다 분산이 되면 아직까지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유입되는 비율은 굉장히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관광인지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제 소개를 드릴 때 제가 2015년, 16년에 서울시에 관광체육국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2014년도까지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국과 일본을 찾는 외래 관광객 숫자를 비교를 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2014년부터 약간 조짐이 보이면서 2015년에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에 역전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역전 이후에 우리가 좀처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시면 2019년도에 우리 한국 역시도 가장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방문했는데 일본은 3천만을 돌파합니다. 한국보다 적었던 숫자가 3천만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우리 관광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때였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것은 아닌데 2023년도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회복 속도를 보더라도 우리는 과거 1750만 수준을 채 넘지를 못했었고 사실은 금년 말 목표가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2천만을 처음에 이야기했다가 2천만까지는 좀 과하겠다고 해서 중간에 목표를 한번 바꾸어서 1,700만은 넘길 수 있겠다라는 정도였었는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12월 달에 뭐 잘 아시는 그런 복잡한 사정 때문에 12월 달에 한국으로 관광 예약했던 사람들이 뭐 취소를 하고 하는 바람에 1,700만 원을 돌파를 못했는데 일본은 2024년도 말 지난해 말에 3,687만 명 거의 4천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를 잘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요. 이제 뭐 아무리 우리가 일본이 싫더라도 일본의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우리보다 한 20년 뭐 10년에서 20년 정도 조금 트렌드가 앞서 나가 있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방 소멸을 겪고 있고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현상에서 저렇게 외래 관광객이 늘어난 배경이 어떤 것이냐. 일본은 과거 고이즈미 총리 때부터 관광 입국이라고 해서 관광으로 나라를 살리겠다는 모토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실질적으로 크게 키운 사람이 아베 신조 총리였습니다. 그때 아베 때의 목표가 그때 아베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도쿄 올림픽 때 4천만을 달성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뭐 2020년 올림픽도 2020년에 열리지 못하고 2021년으로 미뤄지고 그 수치도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크게 빛을 잃어버렸는데 어쨌거나 그때 이야기했던 목표를 2024년 말에 지난해 말에 거의 4천만에 가까운 숫자를 달성을 했고요. 얼마 전에 지금 기시다 총리가 또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은 일본은 4천만이 문제가 아니라 2030년까지 6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일본은 왜 관광객을 그렇게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느냐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반도체를 수출한 수출액보다 관광으로 벌어든 수입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물론 기존에 앞서가던 산업들이 한국, 중국들한테 이제 뺏기고 하지만 대체 불가능한 것이 관광이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이 살 길은 관광이라는 것에 확실하게 방점을 두고 관광의 목표를 한 3가지 정도로 정했습니다. 첫째가 지속 가능한 관광이 돼야 되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관광객들이 와서 쓰는 지출액을 늘려서 관광 수입액을 절대적으로 올리겠다. 그다음 세 번째가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킨다. 앞서 우리도 봤지만 해외 관광객들이 서울에만 80% 방문하는 이 상황으로는 지역 활성화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시키기에는 오버 투어리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그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쪽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한 가지 예인데요. 일본에서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각종 노력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일본 기후위원회에 있는 다카야마라는 시, 고산시, 우리 한자로 하면 고산인데요. 물론 훌륭한 자연 풍광과 또 온천 이런 것 때문에 그 전에도 어느 정도 이제 관광지로서 알려지긴 했었는데 그래도 과거에는 인구가 한 8만 정도인데
연간 10만 정도의 외국 관광객들만 봤던 도시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카야마 시에서 이제 한 것이 시청에다가 해외 전략실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외에서 관광객들을 많이 불러올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그 전략실을 만들어서 해외 시장에다가 다카야마로 오세요라는 그런 그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관광사업체 분들처럼 기본적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분들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영어 교육을 함께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비도 좀 할인해주고, 물론 이게 그 지방자치단체 노력뿐만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베 신조의 관광 입국 전략에 따라서 대폭적인 그 사후 면세점, 그 다음에 그 면세 절차를 또 간단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교통편이나 항공편을 지방으로 발행하는 항공편을 많이 늘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도 기준으로는 외래 관광객만 60만, 그 다음에 인구 8만에다가 국내 관광객까지 해서 거의 400만이 넘는 엄청난 기록을 보였는데요. 이 대목에서 그러면 한국은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그 나라의 그 GDP,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관광 산업의 비중이 OECD 평균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9%에서 10% 정도인데, 우리 한국은 아직도 관광 산업 분야가 2.3%였다가 지금 3%를 아직 채 못 넘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우리 한국과 비슷한 국가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면 우리나라도 충분하게 그렇게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덜 개발시킨 그런 인프라들을 잘 활용하고 또 국가적으로 또 지자체가 잘 전략적으로 그 기반을 만들어 놓는다면 분명히 그것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지역 관광, 이거는 제 홍보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금년에 처음으로 보통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해외 그 엑스포에 참여를 해보신 경험도 있으실 텐데, 보통은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업체들이 해외에 관광 상품을 알리러 나갈 때는 보통 그 국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관이라는 그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을 일부 나눠줘 가지고 각 시도나 그다음에 업체들,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처음으로 한국여행엑스포 조직위원회는 민간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민간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들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라고 홍보하는 그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그 대만에서는 매년 보면 그 대만 여행 엑스포를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관광이 앞서가는 나라들을 보면 그런 그 관광 행사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국가 수반이 참여를 합니다. 일본 행사 같으면 일본의 총리가 참여하고, 이 대만 행사에는 대만의 총통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만 여행 엑스포를 하고, 과거에는 한국이 그 안에 원오브 댐으로 들어갔지만 이번에 동등하게 한국 여행 엑스포라는 것을 하게 되었고, 그 중점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방 관광,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참여를 하고 있고, 기타 부산 뭐 이렇게 쭉 참여하고 있고, 우리 경북에서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각 기초단체에서도 참여를 결정한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살고 계신 지역에서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참여하시면 한번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지역 관광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근데 이 지역 관광이 그저 그냥 우리 지역으로 오세요라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확실하게 발굴해야 승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면 그 지역에 왔을 때 어떤 관광을 할 수 있을까? 그 콘텐츠 개발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차별화를 확실하게 한 상태에서 마케팅이 함께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맨 밑에 보시면 새롭게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은 각 개별 업체들도 고민하셔야 되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서
지자체하고 민간이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 오늘 원래 참석 대상이 그 11개 시군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각자 그 도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들, 이 중에서 일부 이제 그 바뀐 데도 있고 합니다만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의 특별한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일까? 이 부분을 조금은 깊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마케팅을 할 때는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그러면 어떤 자원이 있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딴 지역과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거를 발굴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게 지금까지의 저희들이 관광하면 대체로 뭐 차별에 대한 콘텐츠, 그 다음에 집중적인 홍보 마케팅, 또 홍보 마케팅은 최근에 뭐 SNS가 유행하니까 그걸로 간다, 이런 정도인데, 오늘 이 강의에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맨 밑에 보시는 것처럼 관광객 스스로가 거기를 갔을 때 아, 내가 여기 잘 왔다라고 하고 그 관광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브랜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2015년 약간 10년 전이어서 지금하고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만, 그러면 해외 관광객의 80%가 모인다는 서울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 사례를 한번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장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10년 전 일이어가지고 한참 그때 이제 인천에 뭐 치맥 파티, 또 뭐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서도 한강변에 삼계탕 파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한국을 찾는 관광객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중국 관광객이었습니다. 1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굉장히 상황이 다르죠. 그 사이에 뭐 사드 문제도 있었고 한중 간에 요즘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어서, 물론 그래도 한국을 가장 많이 찾는 그 국가는 중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와는 확실하게 분명히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2016년 5월 달에 한강변에서 중국 관광객 유커를 위한 삼계탕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혹시 오래된 기억이라서 기억이 없으실까 봐 그때의 그 비디오 영상을 잠깐 보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好吃，真的非常感谢首尔全国人民和各界领导对我们热情款待，非常感谢。 제가 그 공무원 생활하던 중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데 아마 여러분들은 좀 그런가 보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그때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서울시라는 지자체에서 왜 그 중국 관광객들을 위해 가지고 한강변에서 삼계탕 파티를 하느냐,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그러면 그 전해에 서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6월 딱 뭐 10년
조금 덜 되는 기간인데요. 그때 얼마 전에 우리가 그 관광 산업이 크게 피해를 봤던 코로나 이전에 메르스가 서울 그다음 전국을 휩쓸 때였거든요. 이때는 서울 뭐 한국 관광을 입력을 하면 딱 뜨는 구글 같은 데서 뜨는 게 다 마스크 끼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서울 거리 뭐 이런 것만 보여주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에도 이제 그때 2015년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서울 관광이 2014년에 처음으로 1,000만이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 길로 쭉 간다라고 했었고, 그때 중국 관광객의 숫자가 거의 뭐 40% 넘는 50% 가까운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잃는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거의 관광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르스가 터지면서 거의 뭐 이제 반타작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한때는 그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서울 거리가 지저분하고 시끄럽다 뭐 이런 불만들이 있다가 막상 그 사람들의 발길이 딱 끊어지니까 동네 골목의 슈퍼에도 중국 관광객들의 구매가 현저히 떨어져서 서울의 뭐 관광은 물론이고 큰 경제적으로도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에서는 이제 그러면 이걸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중국 관광객들은 그 본인들이 사스를 한번 경험했었기 때문에 저희 가서는 큰일 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예 서울로는 한국으로는 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2015년 7월 달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는 이제 관광 업무가 별도로 독립을 해서 관광체육국이 출범을 합니다. 그때 초대 국장이 저였거든요. 그래서 발령받은 날, 그날 밤을 꼬박 세워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성화시킬 것인지를 고민해가지고 대회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초기에 빨리 이게 서울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미지라는 것은 한번 박히고 나면 엄청난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그때 한번 잘못된 이미지가 계속 가거든요. 특히 해외에는 아무리 인터넷이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대한 이미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어떤 나라에 그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 몇 년이 지나도 그 나라 하면 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빨리 없애주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중국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10월 초가 이제 중국의 국경절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쉬는데 그때는 본격적으로 서울을 찾게 만들자라는 그걸로 하고, 그때 메시지는 서울 관광 지금 이때다라는 것으로 했습니다. 중국어로는 뭐 보시면 알 텐데 这是现在来首尔吧 그래가지고 바로 지금 이때다. 바로 이때가 오히려 관광객들, 다른 관광객들이 없을 때 조용하게 서울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국 현지로 마케팅 활동을 갔습니다. 왜 중국이냐에 대해서는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그때는 어쨌거나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의 관광시장을 쥐락펴락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장 관광객을 많이 보내는 광저우, 상하이, 베이징으로 현지 그 프로모션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갔습니다. 이제 8월 2일부터 해서 8월 5일까지인데 8월 2일 뭐 광저우, 상해에서는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때 중국 출신의 그 아이돌 가수들이 다시 중국으로 가서 현장에서 그 공연도 하고 거리 공연을 하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했던 이미지는 이제 서울은 안전하다. 그러니까 서울로 오시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경에 가서도 이제 그 마이스 유치 활동을 하는데, 그 마이스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회의나 그 다음에 어떤 회사의 실적을 잘 올리는 사람들, 우수 사원들을 위한 해외여행 보너스, 인센티브 출입 같은 것들이 일반 관광객들보다 씀씀이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단체로 왕창 오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면 황금을 낳는 이제 거위 같은 그건데, 문제는 대개 이렇게 많은 단체 관광객들은 사전에 예약을 하는데 서울에 메르스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연말까지 예약했던 회사들이 다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오겠다고 예약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마이스 설명회 현장에서 서울시가 했던 포인트는 2015년,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2015년 연말까지 서울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2016년 그 다음 상반기까지 지키면 한 끼의 식사와 한 끼의 공연을 제공하겠다. 그 약속을 했고 그 프로모션을 오케이 했던 데가 앞서 봤던 그 중마이 그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삼계탕도 우리 그 이제 전국 조직으로 육계협회가 있는데 삼계탕을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사전에 조리가 돼서 데피기만 하면 되는 거를 레트로토라 그러나요? 그죠. 요즘에는 밀키트인데 옛날에는 레트로토인가 뭐 해가지고 데펴서 그냥 뜨끈뜨끈하게 하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건데 중국에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회협회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중국이 어떻게 하면 이 한국의 삼계탕을 홍보를 하지라고 고민하던 차에 서울시가 그런 걸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광고하는 셈 치고 제공을 하겠다라고 해서 무상으로 제공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왔던 사람들의 SNS나 그다음에 각종 방송이 중국에 나가면서 관심도가 높아져가지고 그게 10월인가에 중국으로 수출도 가능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8월 5일 날 이제 마지막 날 행사를 이제 베이징에서 거리 공연을 하겠다고 이제 사전에 출발할 때 얘기를 했고 기타 나머지 일정들은 사전에 다 이제 어렌지가 됐는데 북경 당국만 정확한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 그래 하면서 일단은 중국 현지로 갔는데 막상 내일인데도 중국에서 허가를 해주질 않는 겁니다. 2015년이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실제로 9월 3일 날 열렸던 전승절 기념식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국 천안문에 그 주석단 위에 올라가는 어찌 보면 한중 역사상 가장 가까웠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몰라서 거리 공연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앞서 봤던 광저우 상하이 행사 때 서울 행사에 대한 반응이 너무 커서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릴까 봐 정말 걱정된다. 일체 5개 집회는 안 된다라고 불허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그 이전부터 그 인연을 맺었던 그 중국 그 베이징시의 관광국장한테 그래도 방법이 없겠느냐 한번 좀 찾아봐 달라. 그러니까 공동 주최를 하면 그거는 아마 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공동 주최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그 당국은 베이징 당국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아마 당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에 워낙 한중 관계가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는 근데 이제 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기까지 이건 사진 찍으시면 안 되는데 오케이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중국하고는 어쨌거나 잘 지내야 되니까 그 당시에 관시라 그러나요? 정말 많은 투자를 했던 장면입니다. 왜 사진 찍으면 안 되냐고 하면 다 보면 음주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술을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서도 중국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때는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되니까 중국에서 경찰 특공대까지 보내줘가지고 치안을 유지하면서 행사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왜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이제 그때의 그 서울시의 메시지는 이제 메르스로부터 서울이 안전하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오시라라는 거였었는데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현지 그 활동을 했던 것인데 이거는 마케팅일까요? 브랜딩일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마케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끌고 그 사람들을 데려올 수는 있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확실한 브랜딩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브랜딩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랜딩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브랜드에다가 뭔가를 하는 게 이제 브랜딩인데 이제 브랜드의 어원이 보니까 옛 그 노르웨이 고어에서 이제 브랜드 뭐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불로 태우다. 뭐 이제 우리도 예전에 보면 그 어떤 그 짐승이 그 집안 소유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불로 지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표시를 하는 거기서 이제
어떤 그 낙인, 각인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브랜드는 어떤 제품에 대한 로고, 이미지, 뭐 색채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하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 ing가 붙어 있는 걸 보니까 뭔가 그 브랜드와 관련된 어떤 일체의 활동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세상에는 정말 많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지만 우리 각 지자체에서도 뭐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장들이 바뀔 때마다 과거의 브랜드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도시 브랜드를 바꿔야 돼, 이렇게 하면서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브랜드 하면 생각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그 로고, 뭐 그다음에 일체의 이미지, 상징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브랜드 중에서도 가치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브랜드를 만들어도 가치가 다른데, 우리 한국의 대표 기업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업이 떠오릅니까? 대부분 삼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떤 회사나 제품이나 뭐 그런 게 팍 떠오르도록 하는, 그게 이제 브랜드고, 그렇게 떠오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브랜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하신 것처럼 삼성이 전 세계적으로도 브랜드 가치가 뭐 5위, 항상 그 상위권에 올라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브랜드는 그 기업이나 제품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 물론 그게 이제 그 로고일 수도 있고 뭐 슬로건일 수도 있고 있는 거고요. 브랜딩은 그 브랜드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브랜딩 하면 그저 이쁘게 그 로고 만들고, 그다음에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뭐 적절한 슬로건 알리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거에 중점을 맞췄었는데, 지금의 이제 브랜딩은 훨씬 더 넓은 개념이 되었고, 사실 이 브랜딩이 잘 되어야 마케팅도 잘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아시면서 이걸 한번 봐주시죠.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어떤 기업의 로고죠? 이 애플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인데, 어떤 분들은 파인애플이라고 하더라고요. 애플이 파였다고 파인애플이라고. 오른쪽은 나이키인데요. 이게 이제 그 뭐 브랜드라고 얘기를 한다면, 근데 애플이나 그다음 나이키를 보면 생각나는 이미지나 그다음에 어떤 그 뭐 스토리 같은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자체를 이제 브랜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혁신적이다. 그리고 똑같은 스마트폰이어도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계속 아이폰만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폰의 그 고객의 충성도라 그럴까요? 그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뭐 그 갤럭시를 쓰는 사람들이 왜 아직도 아이폰 들고 다녀, 어른폰을 들고 다녀야지 해도 아이폰 사용자는 계속해서 아이폰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브랜딩과 관계되는 것인데, 애플로 상징되는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는 것. 그다음 나이키의 Just Do It. 이것은 아마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확실하게 뇌리에 박혀 있는 이미지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각 기업들은 노력해 왔고요. 한 번 더 이제 세일즈와 마케팅, 그다음 브랜딩을 한 번 더 보면, 세일즈는 단순히 상품을 파는 활동, 뭐 얼마입니다, 팔고, 그래서 많이 팔면 실적이 오르고 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제 마케팅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그걸 사도록 이러저러한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쉽게 만든다는 게 이제 마케팅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브랜딩은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한 가치와 이미지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브랜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요거는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냐 하면 서로 어느 정도는 얽혀 있기 때문에, 앞서 저희들이 살펴봤던 서울시의 마케팅 활동도 그 속에는 서울시가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어쨌거나 인식시키려고 노력했고, 그 활동의 결과 사람들이 그래, 서울시는 안전해, 한번 가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도 일종의 브랜딩으로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브랜딩의 역할은, 그러면 요거는 잠깐 표를 보시면서, 일단 딴 그 브랜드화하고는 확실하게 차별화가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 고객들이 그 제품 서비스 이야기하면 그 제품 하고 이제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이나 그다음 그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만 아니라 정말 꾸준하게 해야 될 그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그 종사자들도 그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충성심,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브랜딩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것도 이제 그 브랜딩과 마케팅의 어떤 경계선상에 있습니다만, 롯데 식품에서 몸에 좋은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과일 음료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몸에 좋은 매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석류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시장에서 반응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살짝 바꿔가지고 여성에게 굉장히 좋은 건강 음료라는 것을 잘 인식시켜가지고 대박을 터뜨린 게 아마 이걸 보시면 어떤 노래도 생각날 거예요. 그죠? 미녀는 석류를 그렇게 해서 석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여성들이 좋아하게끔 만들어서 그리고 실제로 그걸 이용해 보니까 만족도를 높여서 오히려 석류 음료를 먹어야 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대용량도 판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브랜딩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거를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브랜드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 이제 전략이 뭐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 브랜드의 핵심 가치가 뭐냐, 그리고 우리 브랜드가 뭘 하려고 하느냐, 우리 소비자들한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시켜주려고 하느냐, 이것을 그 기업이나 제품 서비스의 미션을 분명히 하는 그게 정말 중요하고 또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혹시 비슷한 경쟁이 될 만한 어떤 제품들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시장도 보고 또 트렌드도 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시기가 너무 일찍 나오거나 나중에 또 나오게 되면 이미 시장을 선점당하기도 하고 해서 시장 조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 브랜드의 로고나 뭐 이미지 슬로건 같은 것을 정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도 짜고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관리한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앞서 이제 그 브랜드의 그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미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그 영국의 저자이기도 하고, 각 기업의 리더십을 오랫동안 그 연구했던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골든 서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모름지기 기업을 하려면, 그리고 그 기업이 제대로 시장을 이끌고 가려면 Y에서 시작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마 저 유튜브에 보시면 테드 영상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애플을 가지고 얘기하면 보통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나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는 What에서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혹은 PC를 만듭니다. 컴퓨터를 만듭니다. 그 컴퓨터에는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세요. 라는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이 들어갔는지를 열심히 설명하고, 그런데 애플은 접근 방법이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왜 이 일을 하는가를 먼저 설명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기존의 질서에다가 도전하고 현상 유지에 반대하면서 새롭게 혁신하려고 노력해왔다는 기업 이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미션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미션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디자인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고, 제품의 성능과 기능도 그 부분을 고민했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이 제품 아이폰입니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을 때도 본인들이 세상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미션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을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업을 할 텐데 그 업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내가 이 사업으로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 이 기업이 왜 존재하는가, Y에서부터 시작하는 노력을 한번 깊이 해보시면 최소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같이 공감해 주셔도 오늘 강의의 의미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트렌드도 참 중요한데요. 요거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조금 빨리 좀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광 트렌드를 아시는 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그 방향이나 혹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트렌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통 이제 그 어떤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는 확실하게 강렬하게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만리장성을 갈 때 거기에 가서 웅장한 대륙의 혼을 한번 느껴보지 않을까. 오늘날 왜 중국이 저렇게 올라갔는지, 왜 저렇게 기고만장한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생각하고 갑니다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피사의 사탑, 이탈리아의 신비로운 피사의 사탑, 저 쓰러지는 것을 내가 버티는 장면을 만들자라고 갔었는데 찾아온 관광객들마다 다 이러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에서 그 우아하게 피크닉을 즐기자는 꿈은 오는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죠. 코파카바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제 그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그 수상 곤도라인데 이렇게 한번 그 동네를 한번 돌아봐야지라고 하면 체증 현상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딩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앞서 본 그런 어떤 이미지, 환상을 가지고 그 도시를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브랜딩이 정말 성공하려면 실제 갔을 때 이런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기를 잘했다는 느낌이 들 때 그 관광 산업은 성공한다는 겁니다. 자, 2024년도 거라서 약간 1년 정도 갭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한국관광공사에서 2025년도에 그 여행 트렌드, 관광 트렌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지금 최근에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 갭이니까 큰 차이는 안 날 테니까 2024년도에 국내 관광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루트로 해가지고 그 첫머리를 따서 이제 루트로 ROUTE라고 표현했는데 첫 번째는 쉼이 있는 여행입니다. 과거의 여행이라고 하면 일단 가서 특히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일단 여행이라고 하면 거기 가서 조용히 뭐 구경을 하고 휴식을 취한다는 개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급히 내려가서 음식 막 때려 먹고 술 몇 잔 하고 또 과거에는 또 고스톱도 한 판 하고 그리고 밤새 진탕 놀다가 지쳐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과거의 이제 여행의 개념이었다면 요즘에는 어느 정도 수입도 좀 늘고 하면서 살게 되면서 쉬자. 정말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그런 여행이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았다는 거고요. 원포인트 여행이라고 해서 가서 이것저것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가지에만 딱 집중해서 이 도시에 가서는 박물관만 볼 거야. 혹은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대전의 성심당 빵집이 빵지순례의 그 대표적인 지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목적으로 빵이 맛있는 집을 갈 거야. 혹은 음식 맛있는 집이 갈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유는 숨겨진 여행지, 발견되지 않은 여행지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유명 관광지에 가서 내가 이 유명 관광지에 왔노라 하고 그 앞에서 사진 찍고 그다음에 그 지역을 알리는 정확한 그 로고나 글씨가 선명한 데서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으로 갔지만 지금은 인스타그램이 나오면서 어디인지 모르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어딘지 모르게 본인만 이렇게 좋은 곳에 갔다 왔다는 것이 자랑이 되는 그런 여행을 선호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 그림에 그 왼쪽에 그 설악산 대청봉에 가면 저렇게 꼭대기에 가서 대청봉이라고 쓰인 데서 찍고 LA를 갔으면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선명한 앞에서 사진을 찍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였는데 최근에 젊은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지만 굉장히 근사해 보이는 이게 아마 부여에 있는 성흥산성인가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한쪽의 나무 모양을 합성을 해가지고 붙이면 하트 모양이 된다고 해가지고 하트나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곳, 근사한 곳을 원하는 트렌드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기술 기반의 여행은 뭐 잘 아실 겁니다. 이미 예약 단계에서부터 온라인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안내되는 그 내용을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모두에게 열린 여행이라고 해서 그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혹은 그 시니어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특히 시니어 여행이 정말 중요한 게 국내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아마 단군 이래 가장 큰 구매력을 가진 계층이 시니어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여행도 있고요. 그다음 요거는 금년도에 그 해외 여행 추세를 주로 해서 스카이스캐너라고 호텔 항공권 예약하는 글로벌 기업인데 이제 거기서도 한 7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여행을 한다. 그다음 전체 여행을 한다. 그다음 웰니스 여행 등등 해서 7가지를 했습니다. 요 상세한 내용들은 아마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트렌드를 가지고 그러면 관광 브랜딩을 어떻게 할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관광 브랜딩은 지금까지 이야기 나왔던 지역 관광이나 그다음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특정 관광지나 관광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확실한 그리고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찾아오게 만들고 찾아왔더니 정말 좋더라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일련의 전략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특정 그 업체, 예를 들면 숙박업을 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점이라든지 각 업소마다의 그 브랜딩 전략이 분명히 있고 또 그 지역을 상징하는 로컬 브랜딩이 층계를 달리합니다만 관광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이미지를 잘 살려서 개별 기업의 그 브랜딩으로 가져가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로컬 브랜딩 이야기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뉴욕, I love 뉴욕입니다. 지금은 뭐 전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훌륭한 대도시가 되었지만 1970년 당시에만 해도 정말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엉망인 도시를 살려보겠다고 해서 이제 그 슬로건과 로고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슬로건과 로고를 만든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이제 1970년대의 모습입니다. 1970년대 초가 이제 그 뉴욕이 도시로 성립하고 그 뉴욕시 당국이 출범한 지 한 80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엄청난 그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안전하지 않고 또 그것을 충분히 잘 관리하지 못해서 시 재정이 파탄이 나서 시에 고용된 인력의 한 6분의 1, 5분의 1 정도가 이제 해고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시 재정이 그럴 정도니까 일반 기업들도 더 엉망이었었고, 그리고 지하철은 그래피티로 어지러웠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파업에 나서는데 경찰도 파업을 하고 나중에 공무원들도 다 파업하고 정말 엉망이 되었을 때 경찰하고 소방 공무원들이 만든 뉴욕시 그 방문 가이드를 만들었어요. 공포의 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뉴욕시에서 살아남는 방법. 뭐 이런 그 안내문이 나올 정도로 정말 심각했었고요. 그때 이제 그 당시 그 미국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이 현장에 와서 정말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이걸 좀 살려보자라고 해서 일단 먼저 슬로건이 나옵니다. I love 뉴욕이라고 아까 이제 광고 회사에 그 있는 분이 그 이제 로고를 슬로건을 만들었고, 이 로고를 앞서 말씀드린 그 글레이셔가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만들면서 그게 해외에 알려지기 전에 이미 뉴욕 시민들이 스스로 내가 뉴욕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공전의 히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I love 뉴욕, 우리가 그 뉴욕에 가면 I love 뉴욕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머그잔, 티셔츠 같은 것을 이제 구매를 하게 돼 있죠. 하고 그 비슷한 그 로고들이 전 세계에도 이제 그 짝퉁으로 이렇게 쓰일 정도가 됐고요. 이 I love 뉴욕 로고 이제 브랜드가 한 번 더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 사건 때 한 번 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신문에서 그 뉴욕 지역에서 나온 신문에서 I love 뉴욕 more than ever 해가지고 이전보다 더욱 뉴욕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9.11 테러의 피해에서 이겨나오도록 극복하도록 했던 건데, 저기 심장에 보면 그 왼쪽 밑에 잠깐 새카맣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아마 뉴욕으로 치면
그 서남 쪽에 무역센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상징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아마 이거를 I love 뉴욕이라고 하지 말고 We love NYC로 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워낙에 I love 뉴욕이 꽉 박혀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그 반발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휴양지 그 라스베가스의 경우에도 2000년대 초에 그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What happens here stays here. 이게 이제 약간은 그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일어난 것은 이 안에서만 머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에서 무슨 짓을 하든 여기에서만 머물게 되니까 마음껏 즐기시라. 뭐 도박을 하든지 뭐 더 안 좋은 것을 하든지 등등.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였지만 어찌 보면 라스베가스를 정말 정확하게 알리는 슬로건이었기 때문에 이 슬로건 또한 많은 사람들 입에서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다 해서 약간 바꾼 것이 What happens here only happens here. 여기에서 일어난 일은 오직 여기서만 일어난다. 그러니까 당신이 라스베가스에 와야만 이런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약간 좀 가족 그 단위의 여행 계획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슬로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관광 사업체의 브랜딩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로컬 브랜딩하고 함께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정말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그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우리 지역을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어떤 이미지와 어떤 가치 체계를 줄 것인가, 그리고 그 도시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찾아간 사람들이 내가 정말 보람이 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할 수 있을 그런 것을 함께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경북 북부 지역의 그 로컬 브랜딩 사례를 봤는데, 여기 우리 또 직접 오신 분도 계셔서 이제 몇 가지만 보면은 그 영양이 이제 별빛 도시를 지향하면서 그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이라고 운영하고 있고, 그것과 연계된 별빛을 체험할 수 있는 캠핑장을 운영을 하시는 분이 저쪽에 오셨네요.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먼저 자리를 쫙 깔아주고 그것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홍보를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청송이 이제 산소 카페 청송군인데, 저는 이게 아마 그 브랜드 상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청송에서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청송이라는 것을 사실은 그 이전에 오지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현대인들의 복잡한 생활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산소 카페다, 여기에 오면 정말 마음껏 숨 쉴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하고, 실제로 거기에 그 산소 카페 청송 정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갖가지 이제 꽃도 전시를 하고, 그래서 와서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지역의 이미지, 그 로컬 브랜딩이 어떻게 사업 기회하고 연결을 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좀 더 우리 북부 지역에서 좀 고민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우리 북부 지역의 그 지역 특성을 잘 알릴 수 있는 워딩이 뭐가 있을까를 보면 대체로 자연, 또 문화유산, 웰니스 뭐 등등이 있는데, 앞서 제가 트렌드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우리 국내의 그 여행 트렌드하고 사실은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는 지역이 저는 경북 북부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번잡한 관광객이 없는, 그리고 정말 거기에 가면 온전히 자연에 푹 파묻힐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동안에는 지역 발전이 안 되는 어떤 그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였다면 새로운 여행 추세에는 이 부분을 잘 브랜딩을 해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이게 뭐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산소 카페 청송군에 들어가면 진짜 어떤 카페에 가면 그동안에 숨쉬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정말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 안에 정말 공기 질을 좋게 해서 갔다가 나오면 건강해진 느낌이 드는 카페를 만든다든지, 혹은 거기에서 나오는 공기를 판매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판매한다든지 뭐 등등의 아이디어나 아이템에 대한 그 고민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거나 이제 수익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관광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기도 합니다. 뭐 3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관광객, 그동안 찾지 않던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 숫자를 늘려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카페에 뭐 하루에 한 500명이 왔다면 1000명이 오면 수익은 2배가 되겠죠. 그런데 숫자를, 새로운 고객을 늘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인구 소멸로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는 마당이어서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기는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크게 인프라도 부족하고 해서 많이 끌어오지는 못하지만 일본이 그랬듯이 해외 관광객들을 끌어오려는 그런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오던 사람들이, 우리 집에 한 500명씩 계속 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던 거를 한 달에 2번씩 오도록 만드는, 그것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죠?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자, 그 다음에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쓰는 돈, 씀씀이가 많아지도록 만드는, 뭐 숫자는 500명이 오더라도 과거에 10,000원짜리 팔던 것을 한 20,000원 정도 팔아준다라고 하면 수익은 올릴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잘하기 위한 비법이 바로 관광 브랜딩이라는 거죠. 우리 회사, 우리 카페의 미션은 이겁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쉬어갈 수 있는,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 근데 이렇게 이제 애매하게 브랜딩이 되면 안 되고 확실하게 각인이 될 수 있는 그 나만의 브랜딩의 그 미션, 이거를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브랜딩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독특해야 되는데요. 출렁다리가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전국에 238개, 아마 지금은 더 늘었을 겁니다. 가는 데마다 출렁다리여서 어느 지역을 갔는지 그 사진만 보고는 구별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또 출렁다리 중에서도 가장 긴 출렁다리 뭐 이렇게도 만들고 있던데, 그렇게 해서 독특한 기억을,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 하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골목 상권 중에서 서울 이태원에 있는 경리단 길이 확 뜨니까 그 길과 비슷한 데는 각종 골목 상권만 이야기 나오고 있는 데가 125개고, 우리 경북 지역에도 저 경주의 황리단 길, 또 저 구미의 금리단 길에서 무슨 리단길로 이름 붙은 것, 공식적으로 리단길로 관리하는 길만 해도 33개라는 겁니다. 근데 뭐 리단길도 좋고 다 좋은데 그 골목만의 독특한, 유니크한 부분을 확실히 끄집어내야 브랜딩에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림은 어떤 빵집 그 카페에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그다음 나올 때까지 일관된 느낌과 일관된 이미지, 상징과 만나야 오래도록 그게 이제 브랜딩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스타벅스 하면 지금 최근에는 스타벅스가 좀 많이 좀 망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특정 기업이 망가졌다는 표현은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광고와는 이미지가 다른 것이, 과거에는 스타벅스에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스스로를 또 뿌듯하게 만들어 가지고 농담처럼 예전에 이제 파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카페에서 나오는 그 커피 테이크아웃 해가 들고 나올 때 일반 그 이름 없는 저 브랜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감싸져 가지고 브랜드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끔 이렇게 쥐고 다녔었는데, 처음에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왔을 땐 스타벅스를 들면 꼭 이렇게 듭니다. 상표가 선명하도록. 나 스타벅스 먹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걸 이제 얘기한다는 건데, 그 스타벅스를 통해서도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스스로 내가 그 브랜드를 사랑하게끔 만드는. 그러면 스타벅스는 편안하게 정말 괜찮은 질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뭐 도시 생활의 여유,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스스로의 미션으로 삼았던 거죠. 그런데 어떤 기업들을 보면 처음에 들어갈 때 문 앞에 쓰인 그 상표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새롭게 만든 상표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이러면 통일된 강한 인상을 남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관광 브랜딩 요소 중에서 기억하기가 용이해야 되는데,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일관성하고도 관계가 되는 얘기인데, 이 그림은 96년에 나온 볼보 자동차의 광고입니다. 전면 광고인데 옷핀으로 자동차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볼보라고 그냥 로고만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볼보가 안전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왜 삼전식 안전벨트, 그게 사실은 처음에 이제 볼보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저작권도 다 그냥 풀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과거에 벨트는 그냥 허리만 하다가 지금 3전식으로 해서 더 안전한데 그거를 처음으로 이제 개발해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다 나누다시피 한 데가 볼보입니다. 이제 그만큼 그 기업은 우리는 정말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오핀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영어로는 세이프티 핀이라고 해가지고 안전핀이거든요. 아무 설명 없이 우리는 자동차를 만드는데 되게 안전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사업체를 운영하실 때도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기억을 쉽게 할 수 있는 이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름을 만들었다면 왜 그 이름을 만들었는지 확실하게 스토리텔링이 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면 딱 요것도 특정 업체인데 이게 이제 제가 근무하던 서울시청 그 바로 뒤에 있는 식당인데요. 처음에 식당이 생겼대요. 근데 식당이 되게 맛있대. 근데 가게 이름이 남도 한정식 전문집인데 더 테이블이에요. 더 테이블이라는 이름에서 남도 한정식을 떠오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마치 그것은 이탈리안 음식점에서 그 가게 이름을 목포집이라고 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아닙니까? 요거는 이제 좀 예시로 들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바로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거를 이야기하시면서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관광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봤던 그 브랜딩 과정을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 앞에 나와 있는 브랜드 전략 수립입니다.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이런 목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 아이템이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지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특별하게 없구나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게 이제 차별성이라고 해서 세상에 없던 것을 갑자기 만들기는 쉽지 않잖아요. 기존에 나왔던 것이지만 특별히 타겟팅을 확실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어떤 그 새 요소를 좀 포함시킨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요. 고반식당이라는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150개 정도 전국에 있는데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구미 갔을 때 구미에 하나가 있는 것을 봤던 것 같은데 이 식당은 진짜 제대로 된 풍성한 식사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한다는 게 그 기업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미션에 충실하기 위해서 삼겹살 주로 이제 돼지고기를 굽는데 거기에 양념을 4가지를 항상 기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뚝배기라 그러죠. 뚝배기에다가 과할 정도로 넘치게 그 계란찜을 만들어 가지고 항상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판에 보면 고반 이렇게 딱 지켜 가지고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입소문이 빠르게 퍼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150개가 이제 곧 앞두고 있고 그 사장 얘기로는 200호점까지만 만들고는 더 안 만들 계획이랍니다. 왜냐하면 더 많아지면 그 또 퀄리티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를 하실 만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약간은 결국에는 브랜딩인데 천재 경영자라고 하는 그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희 회장 한국계죠,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손정희의 그 제곱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손자병법과 손정희가 생각하는 어떤 기업 운영을 위한 병법을 25자로 만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풀었는데 그 중에서 맨 위에 있는 도천지장법이라는 것이 손자병법에 나옵니다. 원래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기법인데 여기서 말하는 도는 이 전쟁을 왜 우리가 이겨야 하는지 정당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천은 하늘 천자를 써서 적기 언제가 전쟁을 할 시기인가. 그다음 지는 그 본인이 처하고 있는 지형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다음 장은 장수를 잘 써야 된다. 법은 불령을 엄격하게 해서 확실하게 다 따라오게끔 해야 된다라는 도천지장법을 썼는데 이게 이제 브랜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는 미션과 비전입니다.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하고 그 사업을 하는 이유를 소비자들이 인식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각종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은 이겁니다라고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
사실은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는 보면 우리가 과거에 기업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뭐 큰 기업 말고 보면 지금 그 어떤 게 유행이지 보고 뭐 저 조개구이 유행이야 그러면 우리도 하지 뭐라고 하고 특별하게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거나 또 더 나은 그 노하우를 적용시킬 것 없이 그 사업만 하고 우리는 왜 장사가 안 되지? 옆집 봐라. 보니까 찌라시를 돌리대. 그래서 또 전단 열심히 해보고 안 되고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만약에 조개구이를 한다면 내가 이 조개구이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주고 싶은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만족을 어떻게 뭘로 시킬 것인가? 양으로 할 것인가? 가성비로 할 것인가를 분명히 정하면 그게 정해지면 그 나머지는 다 정해지는 거고 천이 타이밍이고 지형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 주변에 그런 아이템들이 많다면 그 사업은 과감하게 접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장은 어떤 사람을 써서 그 우리가 하고자 하는 미션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재가 누군지 채용을 할 때도 그런 관점에서 손님과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을 원하는지 아니면 충실하게 빨리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지를 그게 다 앞에서 나오는 도에서 시작한다는 거고 그다음 법은 그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그 기업이나 어떤 업체가 사장이 있어야만 굴러가는 것은 사실은 실패하기가 쉽다고 그럽니다. 사장이 없더라도 이미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이 업체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종업원들한테도 같이 공유가 되어 있어야 되고 사장이 생각하는 비전이 함께 종업원들하고도 수시로 공유가 될 때 기업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 이제 앞서 했던 이야기하고 연장이라서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첫 번째는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미디어나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특히 관광 분야에서도 앞서 트렌드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 분야를 무시하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AI도 굉장히 또 앞으로 이제 그 관광 산업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AI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은 제가 AI 좀 압니다. 어떻게 아시는데요? 굉장히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AI 때문에 벌써 피해를 보셨나라고 했더니만 조류도 옷감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스토리텔링과 너레이티브 브랜딩의 출현, 이거는 이제 그 처음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입소문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입소문을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기 때문에 우리 업체에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그 이미지를 만들 것인가, 그것은 앞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지만 도에 가까운 거고 점점 더 이제는 그 제품 자체보다도 그 제품을 통해서 얻었던 경험, 그 인상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운영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더 좀 강조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겪었던 사례인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키즈 카페를 차린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되게 말렸거든요. 야, 지금 애를 안 낳고 있는데 무슨 키즈 카페를 만드느냐. 그리고 요즘에는 가는 데마다 노키즈 존인데 이래서 애들 시끄러운 거 싫어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키즈 카페라고 했네요. 키즈 펜션입니다. 펜션. 제가 오타를 냈는데.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와서 애들이 만족할 수 있는 펜션을 만들겠다. 근데 그게 애들 숫자가 적어질수록 요즘에는 수도권 일대에는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면은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풀장도 있고 깨끗한 펜션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말렸는데 그 친구 이야기가 나는 우리 애를 여기에 왔을 때 정말 깨끗하다, 쾌적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좀 더 비용이 더 들더라도 환경, 그 다음에 쾌적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가장 청결한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미션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수행을 했고, 그래서 그 주변에도 키즈 펜션이 많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이 카페만 번성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 특히 아이 하나를 둔 엄마들이 우리 애는 정말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강할 때 오히려 코로나 때 재미를 봤다고 하고, 그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한 게 소문이 나서 지금은 그 주변에 많이 생겨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관광 쪽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제주에 있는 해녀의 부엌이라는 식당인데 여기는 많은 사람을 받지 않고 소수만 사전 예약으로 받아가지고 제주 해녀가 직접 잡아온 해산물로 음식을 들면서 그 해녀가 살아온 이야기를
공연으로 만날 수 있는 식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왜 이런 걸 하지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아 그래 내가 이제 해녀를 좀 알게 됐어. 제주 해녀가 어떤 존재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에 되게 만족하고 그다음에 음식의 질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지금은 꽤 알려진 식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앞서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그 브랜드를 만들어서 브랜딩을 할 것이냐 이거인데요. 결국에는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게 우리 업체에 오는 사람들한테 어떤 만족을 주고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해서 그걸 강조할 수 있는 브랜딩을 하셔야 되고 그 브랜딩을 했으면 이게 장기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뭐 쉽게 알려지지 않지만 결국에는 한번 딱 터지게 되는 계기가 되면 그걸 계기로 해서 크게 퍼져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 처음에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브랜딩의 핵심은 여기 썼지만 언행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언행일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일정 기간 그리고 꾸준하게 그 말을 지키도록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브랜딩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직접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면서 너무 많이 업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원래 훈수 드는 사람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 이야기를 이제 좀 정리를 하고 한 20분 정도 질문 답변 뭐 어떤 질문이든지 답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관광 사업체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업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그 가치를 위해서 투자할 만한지 그리고 내 가치를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공유할 수 있고 동의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방점을 두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그 시내기 이야기한 Y에서 시작하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How가 나올 수 있고 그 How를 왓이라는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말씀. 그게 성공했을 때 우리 관광객들은 수익을 올라갈 수 있는 조건 자주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긴 얘기 또 두섬 얘기를 끝까지 한 분도 포기하시지 않고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Q&A 질문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어떤 질문이라도 좋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모르는 것은 솔직히 모른다고 할 거고요. 아는 범위 내에서는 충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영등에서 온 경영사 말금의 재병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영등도 로컬 여행사나 로컬 관광객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가장 제가 생각하면 어려운 게 뭐냐면 모객입니다. 모객. 아까 그 부시장 말했듯이 지방에서 사실 모객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모객을 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을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뭐 일단 사람이 모여야 그죠. 사람이 모여야 그다음에 영업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제가 사실은 서울시에 있을 때 착안했던 것은 서울에 오는 사람들이 뭐 짧게 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서울에 머물 수밖에 없겠지만 한국에 어떤 데가 있는지를 실제로 오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했던 게 서울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꼭 지역 하나를 찍어서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도록 지역으로 가는 버스를 서울시가 무상으로 제공했어요. 이제 그거는 그 해당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서울시를 통해서 오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자 서울을 3일 동안 보신다고 하면 1박 2일은 교통편을 서울시가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시겠습니까? 가신다면 어느 지역을 가시겠습니까? 선택하도록 했었는데요. 그 모객을 하기 위해서도 저는 서울하고 같이 좀 연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오기 전에 지난주에 서울에 가서 서울의 관광재단이라고 있는데 그 재단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경북 지역에서 북부 지역에서는
사람이 안 온다. 뭐 사람이 와야 그 사람들 통해서 시원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분들이 만족하고 가야 입소문을 낼 텐데 라고 해서 그렇게 협력하는 것을 좀 이야기해보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모객에 대해서는 개별 업체들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자체의 역할은 그 지자체, 그 지역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자락을 깔아주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특정한 그 여행사들을 팸프의 형식으로 초청한다든지 뭐 그런 그 노력들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영덕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잘 못 들어서 최근에 영덕으로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근데 최근에 영덕이 옛날하고는 좀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시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 그러니까 찾아갔을 때 좋았던 이미지를 잘 유지하는 것이 결국에는 모객이 되지도 않을까 싶은데요. 모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울에 보면 서울관광 그 안내센터에 각 지자체의 그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샵인샵 형식으로 안내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좀 그 지자체 영덕군에서 한번 접촉을 한번 하셔가지고 좀 서울에 오는 사람들한테 좀 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이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다카야마처럼 영덕군 자체에서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그 활동을, 그 마케팅 활동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케팅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도 영덕에 오면 뭘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 나라에서 경험하지 못한 거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 손등도 아니시고 긁으신 거죠? 예. 저쪽 뒤쪽에 계시네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안동에서 식당 운영하고 있고요. 보니까 저도 운영을 해보니까 지자체에서 보통 지원을 해줘도 안동시 특산품과 연관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관광 낙수 효과를 누려도 보통은 관광 상품과 연계된 지역 안에 가게가 있어야 그 낙수 효과를 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해보면서 그 관광 상품과 엮여서 우리 식당이 노출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를 생각했을 때 상당히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최대한 알리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도 조금 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SNS만한 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바이럴 마케팅은 거기에 온 사람이 정말 그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 친절이나 혹은 뭐 엄청난 서비스를 받으면 그 요즘에는 꼭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요즘에는 좀 심해져 가지고 뭐 SNS에 인증을 올리면은 얼마 할인해 준다, 이런 게 되게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진정성이 사라진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관광 상품과 함께 연계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축제를 하면은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의 식당으로 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거기서 차별화를 시킬 만한 게 이제 없다는 게 늘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최근에 그 SNS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뜨고 있는 게 보니까 스레드라고, 이제 거기에 보시면 현지인 맛집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걸 봤어요. 이제 과거처럼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하지만 요즘에는 스레드로 나 내일 안동 내려가, 거기에 가면 어떤 식당 가면 좋아, 나는 이런 음식 좋아해 하면은 그 밑에 댓글이 쭉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SNS 활동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어떤 식당인지, 우리 식당에서는 양을 많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맛을 중시할 것인지, 혹은 손님들이 왔을 때 뭐를 느끼도록 할 것인가를 일단 타겟을 분명하게 정하고 미션을 정해야 거기에 맞는 홍보 활동이나 뭐 기타 마케팅 활동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 또 분명한 것은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나 지자체에서 자락을 깔아줘야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지금 일본이 지역 관광이 살아나는 것은 총리가 수시로 관광 정책이나 그다음에 실제 일본을 찾는 사람들의 불만이 무엇인지를 점검을 합니다. 강요회의를 관광 입국
추진 관광회의, 강요회의라고 해가지고 계속 챙기고, 그다음 각 지자체도 죽기 살기로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것은 지자체가 지원한다고 해서 그게 주로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은 일부 보조금 형태, 물론 소기업을 영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 보조금을 지원받음으로써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면 한 번쯤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지자체하고 함께 자락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되 각 개별 기업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모호하게 답변 드립니다만 제 말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지금 안동 GT 투어를 하고 있는 그 역대로입니다. 좀 전에 이제 유신께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 말씀하셔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안동 영도 상품, 안동 문경 상품을 파고 있어요. 경상북도의 북부지와 경상북도 내에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가 안동, 포항, 경주 정도가 있어요. 나머지는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바운드 여행사가 없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싶어요. 네, 수익이 그만큼 안 나요. 제가 이때 영도 가면 그렇게 자치단체나 문경에도 이야기를 해도 여기 혹시 식당이나 뭐 체험업체 한다 하신 분들 손님을 데리고 가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협동조합도 만들고 강해협회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되도록,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인센티브를 줄 때 체험업체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행사만뿐만 아니라 지역도 이렇게 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다고 하면 좋겠다고 했었고, 경상북도에도 강력 시티 투어를 좀 이렇게 KTX를 틀어서, 그다음에 부산에서도 울산에서 계속 올라오는데 이걸 KTX에 연결을 해가지고 좀 강력 시티 투어도 좀 연결을 해가지고 좀 하면 어떻겠나 했는데, 어쨌든 도에서는 어쨌든 강력 시티 투어는 개념이 없고,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외국 관광의 위치라고 하는 큰 적을 하고 계시는데, 부시장님 첫 사례로 경상북도를 한번 뭐라 해야 되나 하면 좀 강력 시티 투어가 어느 형태에서 다음에 KTX 노선을 활용해서 조금 성공하는 사례를 한번 경비에 맞아 주셨으면 하면은 사례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종의 정책 제안인데요. 그 말씀에 제 그 직접적인 답변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신 것 같고, 실제로 또 우리도 권 대표님이 그 지역 관광 활성화의 최일선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참 그 존경의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앞서 제가 계속해서 그 지자체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자체장의 관심이 지금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만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다라고 하면 외지에서 많이 찾도록 만드는 그 자락을 깔아주는 역할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거를 한번 좀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목소리를 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동만 하더라도 지금 안동이 그 서울까지 한 2시간 정도 되고, 이번에 부전역까지 이제 늘어나면서 그 중앙선 KTX가 많아졌는데, 그 연장이 됐다는 사실을 축하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그 연장이 된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제가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그 파트에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코레일 같은 경우에 보면 각 지역에 이제 그 지역 관광 상품을 열차를 이용한 여행 상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그 코레일 관광개발 사장님이 안동 출신이셔가지고 굉장히 그 부분도 좀 고민하고 계시던데, 더 많이 고민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아무튼 근데 이제 지금 그 특히 이게 규모가 작아가지고 한 지역만 가지고 커버가 안 될 때는 사실은 그 지역 간을 연계하는 그런 그 교통 시스템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은 좀
이야기가 더 크게 나가는 경우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경북 특히 북부 지역이 사는 길은 이 지역 간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빨리 확충되는 것이 그 작은 지역 단위만 대상으로 하는 관광보다 좀 더 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급선무다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안동만 하더라도 안동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시간 한참 걸려버리고 그러면 안동도 그냥 거쳐가는 도시가 되어버리고 여기서 머무르지를 못하는데 안동과 엮어서 옆에 청송, 뭐 영주, 영양, 봉화까지 다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수월한 그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지금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오늘 이렇게 이런 강의를 준비해 주신 우리 경북문화관광공사도 아마 그런 필요성 때문에 11개 지역을 다 모아서 해주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런 자리들을 통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 그냥 한번 이야기만 듣고 끝나버리지 않고 관광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상황들을 서로 좀 잘 모아가지고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튼튼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좀 엉뚱한 답변 같았으면 됐죠.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안동에서 문화재 고택으로 한옥 체험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체적인 얘기는 아니고 제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 고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유럽 쪽에서 고객들이 많이 오시고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들에서 많이 오고 있고 그게 이제 주로 이제 그 해외 쪽이고 그다음에 동남아 쪽에서는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제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이쪽에서 이제 고객들이 오시는데 저는 사실 그 일본 분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본 분들은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주로 대도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동남아의 좀 이렇게 후진국들은 대부분이 그 서울이나 아니면 부산 쪽으로 가고 이런 특히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어떤 그 지역으로는 거의 안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혹시 그 일본 분들을 좀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 뭐 라쿠텐이라는 그 앱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쪽으로 이제 그 제가 등록을 하려고 해도 이게 등록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관광업에 많이 종사를 하셨으니까 교수님이 좋은 아이디어가 계시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이제 관광이라고 해도 또 그 인바운드 그 출발지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아야 사실은 지금 그 말씀 주신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데 일본에서부터 오는 관광객을 많이 받고 싶으시다고 하면 혹시 제가 필요하시면 나중에 그 명함을 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그 네트워크 중에서 일본 쪽 인바운드를 하시는 분한테 한번 좀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경북도의 노력이나 안동시를 포함해서 각 지자체에서도 관광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도 굉장히 고민하는 것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경북 북부 지역이 한때는 사람들이 찾기 힘든 오지의 개념이었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기회의 땅이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것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안동시가 주최했던 인문가치 포럼 행사 때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탈리아에서 오신 손님들이 계셨어요. 원래 보통은 국제 행사를 하려면 한 1년 전에 초대를 하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나중에 연락을 받고 오셨는데도 오는 곳이 경북이라는 거니까 서울이라는 것, 서울을 경유해서 경북까지 지역까지 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꼭 와봐야 되겠다고 결심했대요. 근데 와보고 나서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뭐 해외 네트워크나 얼마 전에 제가 또 이제 아까 얘기하시니까 일본에서 온 건 아니고
일본 살다가 제가 그 공부했던 포틀랜드 대학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현지 정착하는 사람이 서울 한번 와서 잠깐 만났었는데 자기도 꼭 안동을 한번 와보고 싶대요. 왜냐하면 가끔씩 해외 프로그램에도 한국의 전통이 그대로 아직 그대로 온전히 남아있는 곳이 이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K 드라마, 뭐 한류가 뭐 확실하게 알려졌기 때문에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한번 나가보는 게 젊은 사람부터 어르신까지 거의 뭐 소원이다시피 버킷리스트의 상위에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단초를 딱 찍어서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일본 사례에서도 보면 기초단체라고 해서 우리가 뭐 해외 시장까지 어떻게 하냐 이거를 한번 좀 역발상으로 그러면 특정 지역에 지금까지 안동을 찾아온 사람들이 국가별로 보면 어디 나라에서 많이 왔는지 아마 통계를 뭐 조금 힘들더라도 구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많이 온 나라들이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이 있어서 왔으니까 그 나라를 집중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뭐 이런 노력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일본 인바운드 여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저도 수소문 해가지고 일단 명함 주시면은 제가 안내를 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그 고택 체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느낀 바를 좀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그 고택 그 운영하시는 분들 대개 이제 그 종갓집에서 그 평소에 안 쓰는 공간을 이제 내주고 있는데 그게 안동에도 뭐 타 지역에도 고택 체험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종갓집에는 여기 와서 머무르는 것 자체가 영광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셔서 그러시는 건지 손님들이 그동안 와서 이러저러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물론 아마 감탄하고 가시죠. 내가 이 온돌방에서 옛날 그 오래된 가옥에서 자고 일어났다는 것이 정말 큰 그 다음 생활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그게 큰 힘이 되겠다라고들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그 중에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를 계속 팔로우하는 노력은 우리 지역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뭐 큰 집에서는 큰 고택에서는 여러 단체들도 받을 수 있지만 A라는 고택, B라는 고택, C라는 고택이 인근에 접해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각각의 뭐 5명 밖에 수용 못 하는데 오겠다는 사람이 15명이라고 하면 서로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지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소규모만이 아니라 큰 규모로 나오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연으로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을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제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않으니까요. 좀 쉬운 질문 한 분, 두 분 정도 받고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후포에서 왔습니다. 예? 후포, 울진 후포에서 왔습니다. 예. 후포에서 그 홍게 무한리필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후포리 대강수산이라고 해서 조금 특이한 게 바닷가에 있지 않고 저희 공장 2층에 홍게 무한리필을 마련해 놨습니다. 1층은 홍게 가공 공장이고요. 제조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는 그 홍게 무한리필을 시작을 하게 된 게 우선 제가 직접 선박을 운영을 합니다. 하고 1층에 가공 공장도 1년 됐었고요. 그리고 가공 공장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2층에 그 직접 잡아서 직접 판매를 해보자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전을 양질의 홍게를 저렴한 가격에 바가지 쓰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제공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사실 서울에 있는 뭐 동백 여행사나 뭐 몇 군데에서 저희 그 가게랑 상품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어차피 여기 왔기 때문에 홍보를 또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한테 나와 있는 거는 1층에 제조 시설을 관광과 지금 연계를 좀 하려고는 하는데 주위에서 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식당이나 하지 왜 또 그런 짓을 해서 돈을 날리려고 하느냐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한 대로
또 고객들도 굉장히 만족하시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여행사에서도 상품을 따로 개발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더 사실은 욕심이 나면 1층 공간이 300평이거든요. 2층에도 똑같습니다. 1, 2층 600평인데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지금 식당으로서 활용. 홍보하시는 김에 식당 이름도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울진 후포에서 왔습니다. 후포리 대광수산입니다. 예. 후포리 대광수산. 그리고 저희가 3월 초에 코레일에서 100명이 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닙니다. 진짜 한 3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직접 오신 고객분들이 찐 리뷰라고 그러죠. 진짜 그 리뷰를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그만큼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사실 뭐 우리 동네에서는 저희 가게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1도 안 옵니다. 하지만 울진을 찾고 우리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우리 가게를 한 번쯤은 들리게끔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관광이라는 소리가 나오면 어디든 제가 지금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도 듣고 뭐 홍보도 할 겸 해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큰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죠.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브랜딩이라는 것이 바로 저런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직접 제조를 하시면서 제조한 것을 드실 수 있게끔 하고 또 이렇게 또 홍보할 수 있는 기회에 후포리 대광 그 꼭 좀 기억 좀 한번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그 말씀 듣고 이제 그거를 딱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것이 직접 제조를 하신다고 하니까 오신 분들한테 대개 작업 과정을 직접 한번 보여드리고 그걸 구경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대게를 고르게 하든지 하셔가지고 식당으로 연계하면은 훨씬 더 제조와 판매가 잘 연계되지 않을까 싶은 주제넘은 참견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 제품은 거기 가면은 믿을 만한 거 직접 만들어서 가공해서 하는 것을 정확한 정당한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이미지를 계속 하신다면 처음에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그냥 뭐 저 남들처럼 대충 그냥 좀 바가지도 좀 하고 해버릴까라는 그런 유혹을 잘 참으시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브랜드화하는 그 노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많은 얘기를 했고 제가 또 처음에 했던 말씀과 또 중간중간에 뭐 약간 서로 좀 배치가 될 수도 있고 한데요.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훈수는 쉽다. 그래서 훈수 드신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오늘 이렇게 그 연초에 설날도 앞두고 있는데 와서 강의를 들었더니 그 김아무것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 중에 이거 하나는 기억에 남더라 하는 작은 인사이트라도 얻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역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첫 번째로 관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광이 과거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지금처럼 브랜딩된 그리고 그 지역의 차별화된 상품 서비스를 온전하게 잘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몰려오는 그것이 새로운 우리 지역 관광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와 질문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